안녕하십니까, 김추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경영의 목표는요, 어떻게 하면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구축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찾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쟁 우위라는 것은요, 기업이 경쟁사보다 더 나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 결과로서 기업은 경쟁사보다 더 높은 이윤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이윤을 초과 이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결국 전략 경영의 목표는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또는 초과 이윤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규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얻게 된 초과 이윤은요, 기업의 주인인 주주 또는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분배됩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을 잘 고려해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최고 경영자의 역할은 가히 절대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 경영자가 경영 역량이 부족하다면 또는 회사의 주인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을 편취하거나 사유화한다면 주주들은 초과 이윤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이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주가 만족할 수준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면요, 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 그 기업의 주가는 하락하고요, 신용도 또한 하락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업이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면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없고요, 장기적으로 그 기업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역량이 있는 CEO를 선발하고 교육하는 것, 또 이들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장치, 그것은 기업의 초과 이윤과 경쟁 우위 창출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치를 기업의 지배구조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그걸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지배구조가 불량한 기업의 폐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의 디젤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1100만 대에 달하는 디젤 자동차에다가 배기가스를 조작하는 앱을 깔아서 클린 디젤 자동차다, 그렇게 해서 판매했던 비윤리적인 케이스가 될 겁니다. 결국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이 드러났고요. 아우디는 1100만 대의 자동차를 모두 리콜을 하게 됐고요. 각국 정부나 소비자한테 피해 보상금으로 40조 이상의 돈을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에서도 6년간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판매가 금지됐었습니다. 자, 주가는 폭락을 했고 그 주가는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다 투자자들의 몫이 된 것이죠. 문제는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통제하거나 감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내부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었다. 이제 그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입니다. 미국의 금융회사인데요. 이 리먼 브러더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과도한 투자를 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원이라는 게 뭐냐면 신용도가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주택 자금을 융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주택 자금 융자 시스템을 유동화한 그런 파생 상품입니다. 그런 파생 상품에 과도하게 투자를 했는데 자기 자본의 30배 이상 되는 그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한 거죠. 자기 자본의 30배 이상이라는 얘기는요, 그 파생 상품의 자산 가치가 3% 정도 하락을 하면 자기 자본이 전액 잠식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투자인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이 파생 상품의 가격 역시 폭락을 하죠. 결국 리만 브러더스는 파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리만 브러더스의 그 회장의 이런 과도한 위험에 대한 투자, 자, 이것을 견제하고 감시할 만한 그 이사회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다. 그게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리만 브러더스의 당시 이사회 구성을 보면요, 뭐 연극 배우라든가 연출가,
뭐 전직, 해군, 장성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파생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회사는 파산을 하게 됐고 그 피해는 소액 주주들뿐 아니라 전 세계까지 이제 미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또 미국의 대기업이었던 그 에너지 기업 앨런 같은 경우에도 16년간의 조직적인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파산을 했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됩니다. 자, 이런 지배구조가 불량한 기업의 경우에 거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자, 기업 지배구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협의의 개념입니다.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업 내 외부에 마련된 장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주주의 무엇보다도 주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 주주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뭐 미국이라 영미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좀 이 개념을 확대한 정의도 있습니다. 주주뿐 아니라 경영자가 주주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업 내외부의 장치이다. 자, 이런 개념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함은 기업의 직원, 고객, 또 채권자, 또 협력업체, 또 지역사회, 정부 등등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독일이라든가 일본 등지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활용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 지배구조는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하는 현대 주식회사의 특징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기업은요, 소유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점차 기업이 성장하고 날로 경영 이슈들이 복잡해지면서 그 소유 경영자는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전문 경영 능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대규모 자본을 조달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유주는요,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고 또 다른 투자자들을 영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위탁하는 위임 계약을 하고 자기는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투자자로서의 역할에 이제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전문 경영인은 열심히 회사를 경영하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대리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영미 기업 같은 경우에 대리인 관계는 이렇게 전문 경영인과 다수의 주주들 간의 관계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이 완벽히 분리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주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고 또 다수의 주주들, 투자자들을 영입할지언정 자신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를 합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이제 가족 경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대리인 관계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소유 경영자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소액 주주와 간의 관계로 형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리인 문제라고 말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을 위탁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 또는 소유 주주들은요, 회사에서 매일매일 일을 하기 때문에 회사의 다양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회사의 주인인 외부의 주주들은요, 이러한 경영인의 결정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거나 검증하는 것이 어렵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나 지배주주는요, 자신의 그 모든 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그 행태를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총칭해서 대리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리인 문제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전문 경영인이 대리인인 경우죠. 연구에 의하면은 전문 경영인들은 주주 이익이 남았을 때 주주 배당보다는 다각화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다각화 전략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문 경영인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각화 전략을 선택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이런 겁니다. 그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주주한테 배당하기보다 M&A를 통해서 여러 계열사를 인수합병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열사가 많아지면 기업의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면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규모가 커졌으니 자신의 보상, 즉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규모와 CEO의 연봉 간에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자, 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계열사를 인수합병하게 되면 전문 경영인은 자신의 위험을 이렇게 분산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업의 실적이 나쁘더라도 다른 기업의 실적으로 만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고용의 위험을 줄이는데 다각화 전략을 이용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대리인 문제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소유 경영인이 소액 주주들을 대신해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죠. 이때의 문제는 좀 더 심각합니다. 결국 똑같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소액 주주의 부를 자신이 소유 경영인이 전용하고 편취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경영자의 횡령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결국은 주주한테 다 분배되어야 될 돈을 소유 경영인이 편취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요. 또는 우리가 터널링이라고 하는 일감 빼돌리기, 내부 거래가 있습니다. 자신의 친인척으로 하여금 기업을 설립하게 하고 그 기업에다가 중요한 일감을 이익과 함께 빼돌리는 경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소액 주주들한테는 사실 배당을 했다면 그 이익을 소액 주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이었는데, 자, 일감 빼돌리기나 내부 거래를 한다면 소액 주주들한테 돌아가야 될 이익이 모두 이 소유 경영인한테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과도한 경영자 보상, 자신한테 과도하게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경우가 되고요. 또 친인척들을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또 실제 회사에서 일하지도 않는 친인척들을 이사로 선임해서 과도한 이제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사례들도 대리인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또 편법 경영권 승계도 문제가 되지요.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자손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승계시키고 앞에서 설명드린 일감 빼돌리기나 내부 거래를 통해서 회사의 이익을 편취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벌어지곤 했었죠.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대리인 문제는요, 우리 투자자들의 부를 전용하는 것이고 투자자들한테 아주 큰 손실을 끼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고 소액 주주 투자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배구조 메커니즘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